세포의 공생관계. 세균과 진핵생물, 인간, 동물 간의 공생관계는 적어도 한쪽에는 유익하다. 선택적인 공생은 수시로 형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친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절대 공생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특히 곤충에 흔하다. 곤충은 10에서 12%는 세포의 공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의 공생은 곤충들 이런 공생관계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그런 틈새의 관계. 숙주의 생식을 통제하는 세균은 후크니라균은 진지모든 난포세포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이런 것은 공생체인 볼바키아에서도 일어난다. 볼바키아균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모기를 포함해서 모든 곤충종의 60%에 존재한다. 다만 댕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인 이집트 순모기는 보통은 볼바키아에 감염되지 않는다. 질소 고정과 뿌리호의 생성은 토양에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태영양분이 토양에 풍부하면 식물과 세균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질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플라보노이드를 생성한다. 이 화합물은 인접한 곳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를 자극한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고 미생물총과 장수 초파리 연구. 초파리의 미생물총에 대한 연구로 우리는 미생물총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다. 언젠가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을 조절하여 인간의 기도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초파리와 사람의 연구에서 보인 결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생물총의 구성이 다양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과 견류 전체학은 인공적으로 배양할 수 없는 미생물 전체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DNA나 RNA 등을 한꺼번에 분석하여 미생물이나 유전자의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감염 미생물학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배양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그 대상을 전체의 미생물로 확대해보면 배양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다. 미생물총의 조직화, 신호, 분자와 정적수 인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균은 서로 소통하는 언어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기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신호 분자를 생성한다. 마우스에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흰개미의 장내 미생물총. 흰개미는 목재의 셀룰로스와 리그노셀룰로스를 소화하는 곤충으로 특히 그의 장내 미생물총은 주목할 만하다. 흰개미는 열대지방의 토양과 아프리카 사바나에 아주 풍부하다. 미생물총과 생체리듬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일주기. 생체리듬은 소화기의 기능, 특히 영양소의 흡수와 세포의 정식, 운동성, 대사활동 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 미생물총. 사람의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평균 표면적이 1.8제곱미터. 피부는 외부의 병원균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먹는 물리적인 장벽이다. 장내 미생물총 불균형과 대변이식. 과학자들은 최근에 장내 미생물총 세균 구성의 불균형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세균의 형태, 진핵생물의 액틴, 튜블린과 유사한 세균 단백질. 세균 중에서 막대균의 세포균은 세균을 키우는 배지의 조성, 즉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에 따라서 증식하는 정도가 다르다. 영양에 따라서 다르다. 미생물총, 병원성 세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무균 마우스나 항생제 투여로 장내 미생물총이 없어진 마우스는 보통의 마우스보다도 감염에 훨씬 취약하다. 장내 미생물총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생물총의 숙주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생세균은 장관을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점한다. 우세한 공생세균들은 제한된 영양소를 두고 새로 들어오는 병원성 세균과 경쟁하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이 먹을 것은 남겨두지 않는다.
또 항생제나 박테리아, 신 같은 항균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마이코플라스마는 대부분 비병원성으로 호흡기나 지일에 상대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 성전파성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이코플라스마 속의 세균은 비교적 크기가 작다. 또 세포막은 있지만은 펩티드 글리칸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요한 세균 식별 방법인 그람 염색으로 염색할 수 없다. 감염이 있을 때 그람 염색으로 마이코플라스마를 검출할 수 없는 것은 진단할 때 문제가 된다. 세균 아주 잘 조직화된 단세포 생명체. 세균은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처럼 핵이나 내부 세포 기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세포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조직화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균이 갖고 있는 여러 돌출 부속기들, 세균에 따라서는 세포 밖으로 튀어나온 부속기를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다. 표면은 작은 회전 모터에 연결된 긴 나선형의 필라멘트로 세균의 액체나 분비물 속에서 이동하거나 퍼지는 수단이 된다. 일부 세균의 표면에는 선물하는 털처럼 생긴 부속기가 있어서 세균의 생물이나 무생물체의 표면에 부착하거나 세균들이 서로 엉겨들게 한다. 미생물군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으로 인간, 동식물, 바다, 호수, 암벽, 대기와 같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유전 전체 혹은 유전자와 다른 화합물 전체의 조화로운 상태, 암호화한다. 유전자는 세포의 염색체 안에 DNA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통하여 기능을 발휘한다.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중간 단계에서 m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유전자 RNA 단백질의 정보 전달 과정은 일종의 암으로 저장된 정보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암호화. 고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생물군 중에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이 많다. 이 중에는 수천 미터의 높은 기압이나 100도씨 이상의 고온, 높은 온도의 염분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서 가을 우주가 분류한 세 영역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고균이다. 고균에는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호염성 고균,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호열성 고균,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초고온성 고균, 메탄을 만들어내는 메탄 생성 고균들이 있다. 생물막, 세균의 단합.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핵이 있고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 자생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세균이나 고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분열할 때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반면에 진핵생물은 우리가 아는 동식물처럼 분화 조직기관을 가진 매우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를 형성한다. DNA 수용상. 어떤 세균은 특정 성장기나 특정 성장 조건에서 환경에서 DNA를 흡수할 수 있다. DNA 수용세포는 원래로 용어로는 세균의 주변의 환경, 예를 들면 죽은 세균에 있는 DNA를 받아들여 자신의 염색체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균을 말한다. 문헌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경우에 사용된 컴펜턴트와 DNA 수용세포, 파지요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아 파지를 세균에 감염시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 박테리아 파지는 매우 특수해서 특정한 균주만을 감염시키고 부작용이 없으며 빠른 행동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박테리아 파지는 세균 이외의 다른 세포에는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내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다. 파지. 자, 자연과학.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질문 청소는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취지가. 그래서
해결 가능성과 희망. 2차 세계대전 항생제는 과거에 치명적이었던 세균 감염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빠르게 의학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항생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소설, 장기 이슬 그리고 항응화학요법 같은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였고 면역 결핍 환자의 감염병 치료에도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은 이제 치료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치료를 불가능한 의료 관련 감염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말 항생제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오고 말 것인가? 항생제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인가?